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들 지내고 있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강의실에서 함께 수업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해가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함께 해나갈 그런 날들이 다가오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 공학윤리 수업은 개강한 지 3주차 일정에 해당되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어, 당초의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3주차 수업 일정으로 영화 한 편을 감상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 관계로 이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주차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제1강 옳은 일 하기 챕터에 대해서 이제 과제물 대체 수업으로 과제물을 부과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겠고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다 완료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아마 오늘 자정까지 이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완성해서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제출하기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 한참 마무리 작업들을 해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주차 영화 감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물로 수행했던 내용을 좀 재확인하고 또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전체의 수업을 위해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제1강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수업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 속으로 들어가는 첫 수업 시간이 되겠네요.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마이클 샌들이 어,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교수로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980년대 초반부터 진행해온 수업의 그 강의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출간해낸 그런 저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샌들이 하버드대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해온 강좌의 명이 바로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수업은 공학윤리지만 마이클 샌들은 이제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런 강좌를 계속 하버드 대학교에서 개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죠. 거의 지금으로 치면 1980년대 초반부터니까 거의 한 40여 년 가까이 이 강좌는 운영되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고의 명강의 중에 하나로 영향력을 미쳐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이클 샌더의 책의 제목도 저스티스였는데 우리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2010년이죠. 2010년도에 번역을 해낼 때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책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2010년도에 김영사에서 이 책을 처음 출간해내자마자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판사에서 발표하기를 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단한 주목을 받았던 책이고, 그 이후로도 우리의 대학이라든가 많은 사회 교육기관들에서 이 책을 교재로 활용해 가면서 마이클 샌델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 철학자로서 자리매김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이 책이 와이즈벨이라는 출판사에서 재번역이 되었고,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200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이 출간된 바로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EBS 교육방송국이죠. 교육방송국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스티스라는 강좌로 강의하고 있는 그 수업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이제 자막으로 제공해 주는 방식이죠. 번역을 해서 방송을 하기도 했죠. 아마 2011년 1월 중에 방송이 되었고, 그 방송은 12부작으로 방송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방송을 우리나라의 어른들도 많이 시청해 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왜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수업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왜 우리나라의 대학에선 이런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이제 들려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 강의의 특징이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 학생들과 함께 주고받기식 대화법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되게 우리 강의실의 풍경이라는 게 선생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필기하거나 수동적으로 듣는 수업이었다면, 마이클 샌델이 이 저스티스 강좌를 통해서 보여준 수업 방식은 학생들에게 물음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고 또는 고민하게 하고, 또 학생들이 또 답변하고 또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해 가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해법으로 제안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고 하는 이런 수업 방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생생하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고, 우리들이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더라면 아마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조리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또 자신만의 생각 또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는 마이클 샌델이 보여준 이런 대화와 토론 방식의 수업이 많이 도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특히 교양강좌 중심으로는 이런 방식의 수업들을 많이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우리 공학윤리 수업도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제 교재로 채택한 만큼 실제 특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례에서 요구되는 물음을 선생이 던지면 학생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자신의 이유나 근거 또는 도덕적 원칙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수업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생이 일방적으로 진행해가는 온라인 수업을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좀 아쉽네요. 자, 그럼 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1강, 또 여러분들이 2주차 과제물로 수행했던 내용이죠. 제 1강의 주제는 옳은 일 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정의를 이해하는 관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실제 마이클 샌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제 1강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건 자기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옳은 판단을 하고 그 옳은 판단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일 처리해 나가는 걸 누구나가 바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 바로 올바른 행동인가? 무엇이 바로 옳은 일인가? 그리고 그런 올바른 행동이나 옳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들은 올바른 행동과 옳은 일 처리를 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 이 책 저스티스,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로 번역되어 있는 마이클 샌델의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가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 과연 무엇냐? 그걸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게 바로 윤리적이고 도덕 철학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물음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할 내용의 핵심은 실제는 무엇이 옳은 행동이고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들, 원칙들, 그러한 관점들에 대해서 학습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정의죠. 이 정의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관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복수의 들이라는 말이 부제로 이제 쓰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올바른 행동이나 옳은 일이라는 건 한 가지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옳은 일, 올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내가 옳은 일 하기란 제 1강의 제목을 썼지만 이건 김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처음에 번역해낼 때의 챕터의 제목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구입하거나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아마 와이즈벨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재번역해낸 그런 책일 경우에는 1강의 제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이런 식의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실제 뭐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왜 정의를 따지는가? 그러니까 왜
정의가 필요하고 왜 우린 살아가면서 정의를 요구하는가 이런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 살펴보기 전에 말한다면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다른 말로 하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흔히 그런 우리를 갖다가 이제 사회적 존재라고 이제 규정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겠죠. 사회 속에서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의가 요구되고 올바른 것들을 따지는 상황들이 자꾸 펼쳐진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사회적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는 누구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 등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이 사회를 속에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수입도 있어야 될 거고 돈도 필요하고 또는 어떤 역할들은 서로 누군가가 맡아서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나에게 내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권리도 주어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또는 고위 공무원이 될 만한 기회 그런 것 거기서 누리게 되는 권력 또는 명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는 그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은 다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도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죠. 그럼 그것들을 원하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고 또 싫어하는 것도 누군가나 모두가 싫어해 보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원하는 것들 제한되어 있는 원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갖고 또는 싫어하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할 수밖에 없을 때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하는 기준과 원칙들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 하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한 그런 사회적 재화나 가치들을 올바르게 분배하는 사회일 거라는 거죠. 올바른 분배. 그죠? 정의로운 사회는 올바르게 그런 것들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의로운 분배란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주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각 개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몫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식.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방식이고 또 올바른 분배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건 이런 올바르고 정의로운 분배 방식들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필요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뭘 우리들은 자꾸 따지게 되느냐? 누가 그걸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질 수 있다면 얼마만큼 가져야 되는가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자격과 관련돼서 논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자격을 따지는 것이 바로 앞에서 봤던 합당한 몫입니다. 그 사람, 누군가 A라는 사람이 받게 되면 A라는 사람이 받을 만한 이유가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받더라도 얼마만큼 합당한 수준에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다 보면 결국 우리는 공적, 사적인 많은 문제적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항상 올바른 기준들이 요구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정의가 필요해지는 정의의 원칙들, 도덕적 기준들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들은 따지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정의를 따져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의를 따지는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적인 차원에서도 정의가 요구되고 또는 사적인 생활에서도 정의가 요구된다고 했죠. 그럼 한번 그런 측면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이건 사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결국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어떤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에도 우리들은 어떤 옳은 기준들을 또는 정의를 요구받는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결국 개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와 관련돼서도 우리는 정의로운 요구가 제기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대해야 된다 또는 올바르게 대해야 된다 이런 요구에 우리들은 직면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외국을 여행하던 5명의 한국인들이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멀리 있는 영사관에서 직원이 와서 도와주려면 12시간도 넘게 걸린답니다. 지금 당장은 어디서도 도움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5사람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래서 서로 어색한 사이이지만 이제 배가 고파서 우선 피자를 함께 사서 허기를 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을 모아서 피자 한 판을 살 수 있었죠. 이제 피자가 이 5사람, 배고픈 5사람의 앞에 딱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피자를 먹어야 되겠지. 이제 피자를 나눠 먹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될까? 이런 문제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서 5명이 잔돈이나마 푼돈을 모아서 피자를 사왔으면 그 다음에 피자가 뜨끈뜨끈한 맛있는 피자가 있고 지금 배고파서 빨리 먹고 싶지만 이거 어떻게 나눠 먹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이 피자를 먼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놓이는 순간 먼저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피자를 막 한 덩어리를 들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뭐죠? 나머지 4사람들이 제지를 할 거예요. 왜 네가 먼저 먹느냐?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으려면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될지 미리 정해야지. 이런 요구가 생겨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될까? 이게 결국은 피자를 놓고 우리는 이 피자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고 이 5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상황인데 이때 결국 5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방식을 이제 정해가지고 그 방식대로 서로를 대해줘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피자를 그런 방식으로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들은 뭐라고 하죠? 야, 공평하게 먹자. 공평하게 나눠 먹자. 이런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피자를 공평하게 나눠 먹는다는 건 뭘까요? 서로를 공평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평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지만 서로 공평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5명이 결정할 문제지 여기에 와서 경찰이 와서 해결해 주거나 공권력이 개입하고 있거나 그런 법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5사람들은 서로 사적인 차원이지만 자율적으로 서로를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럴 때에만 우리들은 이 피자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피자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지금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당장 듣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지만 아마 누구나가 쉽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닐까요? 이렇죠. 5명이니까 5등분 해가는 거죠. 5등분의 피자를 하나의 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원은 360도잖아요. 5등분 똑같은 크기로 5조각을 내려면 결국은 360도를 5로 나눠 보면 72도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한 조각을 72도 정도의 크기로 정확하게 잘라서 먹으면 공평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가장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명은 다 이 방법에 수긍을 할까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이 방법에 수긍하지 못하면 지금 모처럼 우리들이 이제 피자를 막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피자는 식어만 가고 이 피자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또 생각할까요?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물론 지갑을 다 잃어버렸지만 호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이 많았던 사람이 있죠. 피자가 10,000원짜리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호주머니에 남아있던 돈이 누군가는 5,000원짜리를 낸 거예요. 5명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피자의 지분으로 치면은 2분의 1,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돈을 자기가 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록 각자 호주머니에 있는 자기 소유의 돈을 냈는데 돈을 낸 크기가 서로 다 다르다면 그 자신의 지분, 돈을 낸 몫의 크기만큼 이 피자를 나누어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고 그거 역시 합당해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누구는 이제 달랑 1,000원밖에 없었다고 본다면 5명 중에 한 사람은 1,000원을 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10분의 1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5,000원을 낸 사람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서로 지분에 따라 그 몫을 정해서 나눠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돈을 냈던, 거의 절반의 돈을 냈던 사람이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요구 역시 우리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2개의 방식이 벌써 제기가 됐네요. 72도씩 똑같은 크기로 조각을 내서 한 조각씩 나눠 먹자. 이게 공평하다는 주장. 그 다음에 추가된 주장. 아니다. 잔돈을 각자 얼마씩 내놓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지분, 몫이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이 역시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만 밖에 없을까요? 더 있을 거예요. 또 누구는 뭐냐면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체격이 커서 이 사람은 보통 그동안도 보니까 뭐 비행기 타고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줄 때도 이 사람은 1인분 주는 거 가지고 부족해서 더 많은 2인분, 3인분까지도 추가로 요구해서 먹고 있는 광경을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덩치가 커서 배가 더 고파 보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똑같이 5분의 1씩 이 양으로는 허기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더 많이 고픈 사람, 덩치가 아주 큰 사람, 많은 걸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을 먹어도 어느 정도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차이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또 누구는 주장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주장들이 서로 난무하다 보면 맛있는 피자는 식어만 가고 먹을 것을 사놓고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록 5명이 모여서 피자 하나를 먹기로 하는 상황이지만 정말 이때 어떤 방식이 공평한 방식인가, 서로를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그랬죠? 정의를 이해하는 관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다.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거론한 것만도 이제 3가지의 복수가 생겨났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개개인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공권력의 개입이 없이도 우리들은 어떤 옳은 기준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 옳은 기준이 합의가 되기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각한 상황, 공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옮겨가 볼까요? 자, 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교재에 여러분들이 볼 때도 아마 가격폭리처벌법이라는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1강이 막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교재에 따르면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가면서 마이클 샌들이 자기가 하려는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2004년도 여름이었다는 거죠. 멕시코만에서 미국에는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로 치면 태풍이죠. 그 허리케인 찰리란 이름의 허리케인이 덮친 거예요. 미국의 그 멕시코만 쪽으로 이렇게 쭉 삐쭉하게 돌출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를 완전히 허리케인 찰리가 휩쓸었고 그때 많은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1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을 허리케인이 휩쓸고 가버리니까 이거 이제 재난 상황이 닥친 거죠.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냐, 이제 생활 필수품과 관련된 생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물질적인 자원들이 이제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한때 요즘은 좀 안정돼 가고 있다는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스크 가격이 막 뭐 보통 한 1,000원, 1,500원도 못 하던 것들이 4,000원, 6,000원, 즉 4배 이상 폭등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어요. 이것처럼 예를 들면 당시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한 여름이었으니까 얼음이 이제 더운 여름에 이제 필요한 게 얼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을 담은 주머니들이 한 주머니당 한 2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한 5배 가격이 폭등해 가면서 이 업자들이 얼음 주머니 한 주머니당 10달러씩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플로리다에서는 가격폭리처벌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제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플로리다의 주지사는 이런 2달러짜리 얼음 주머니를 이제 10달러씩 5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업자들을 이 가격폭리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가격폭리처벌법에 따라서 그런 상행위를 처벌하는 게 맞냐,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 사회 전체가 논쟁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듯이 정의라고 하는 거 또는 올바른 행위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가격폭리처벌법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시장사회, 미국 플로리다는 시장을 이란 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죠. 시장사회에서는 결국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경제 이론이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시장 사회에서의 시장 가격, 그 균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요자, 그 물건을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비싸다, 뭐 너무 폭리를 취한다 말할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또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업자들, 이제 팔려는 사람들, 얼음 주머니를 계속 생산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가겠죠? 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급업자들은 이제 그걸 얼음 주머니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재화를 부지런히 공급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사회 전체의 행복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얼음 주머니가 이제 점점점 많이 더 공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그렇죠? 이건 뭐냐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 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겠다라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행복을 좀 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건 오히려 올바른 행동이지 우리들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또 다른 주장이 있죠. 자, 어떤 주장이 있을까요? 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그게 제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하는 재화. 그렇죠. 얼음 주머니를 예를 들고 있으니까 얼음 주머니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얼음 주머니를 공급하는 공급업자. 이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서 얼음 주머니를 교환하는데 교환은 뭘로 하죠? 수요자는 얼음 주머니를 팔려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죠. 그 돈을 받고 그 공급업자는 얼음 주머니를 그 수요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거래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짜리냐, 얼음 주머니가 얼마여야 하냐는 그 가치, 얼음 주머니의 가치가 얼마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거래되는 가격, 그게 바로 얼음 주머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선택. 그건 뭐죠? 이 둘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죠. 이것도 시장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사고방식입니다. 특히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지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장은 가급적 규제를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이고 왜?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말하자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서로 자유롭게 서로 가치를 결정하고 서로 합의해서 거래하면 그게 바로 그 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그런 자유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자유시장 경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은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우리들은 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가격, 그렇다고 비싼 가격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비싼 가격에 누군가가 사간다면 그 자체가 가치이다. 그거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니까 사간 거 아니냐. 그런 자유를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폭리라고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뭐냐? 법이라고 하는 거 또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여주거나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개개인들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방식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가격폭리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셈이죠. 그렇지만 이런 입장만 있는 건 아니죠. 가격폭리처벌법이 애초에 생겨날 때 아마 이런 반대론보다도 더 강한 찬성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또 그 논쟁이 재현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주장을 펼칠까요? 이거 집행해야 된다.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건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내세우는 쪽이죠. 근데 이쪽도 보니까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똑같이 행복도를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찬성론을 펼치는 거예요. 아까 반대론도 똑같은 주장이었었죠. 얼음 주머니 가격을 높여서 그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게 한다면 얼음 주머니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공급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얼음 주머니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얼음 주머니를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너무 가격이 낮으면 어, 그 비싼 가격에 못 받게 하면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큰 이득이 안 돌아오니까 일을 적게 해서 실제 이제 사회적인 행복을 줄여줄 수밖에 없겠다는 논리였었죠. 근데 이건 또 똑같은 입장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뭘까?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생필품, 얼음주머니 당시 생필품이죠. 무더운 날씨에 얼음이 필요하죠. 누구나에게나. 근데 이런 얼음주머니 같은 재화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비싼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대다수 서민들, 되게 어느 사회나 미국 플로리다주라고 해서 미국이 세계 제1류 국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크게 안겨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여주는 방식이 정의롭기 때문에 법은 그런 방식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고 사회 역시 그렇게 정의롭게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 전체의 행복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법이나 사회가 역할을 하고 조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죠. 그렇죠? 똑같이 행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논리에서도 찬반 양론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의 양쪽 논리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거죠. 그러니까 재난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생필품 같은 재화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하는 행위는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강탈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강탈이다, 강압적이다. 왜? 생필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나가 필요한 것을 비싼 가격에 팔면 앞서 봤던 대다수 서민들은 어,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거기에만 지출해 가면서 사야 되잖아요. 그건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합의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주의자들은 그게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교환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생필품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건데 공급자들이 비싼 가격을 매겨놓고 팔아가는 것인데 안 살 수 없으니까 억지로 사는 것이지. 그죠? 그게 자발적인 가격 형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거죠. 왜? 필요한 것을 억지로 사야 되니까, 강압에 의한 거니까 이건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해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자발적인 합의와 교환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야 된다는 시장주의자들의 입장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자유를 존중하는 행위였다면, 똑같은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뭐냐, 대다수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면 그건 자발적인 합의가 아니라 강요의 다름 아니다라고 해서 자유가 존중된 게 아니다라고 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입장은 결국 행복 국대화나 자유 존중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가격 폭리 처벌법 집행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같이 주장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입장, 이건 사회적인 미덕을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법이 그런 미덕을 칭송하거나 또는 사회는 그런 사회적 미덕을 우리가 길러나갈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뭐라고 주장할까요? 볼까요? 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에, 자, 폭리를 취하는 얼음주머니 누구나가 필요한데 얼음주머니 없으면 더워서 숨쉬기조차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비싸. 가격을 그런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꾸 얼음주머니를 파는 사람들도 큰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미덕의 관점에서 보면 탐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탐욕스럽네. 이렇게 탐욕스러운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럼 탐욕을 부리는 일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건 오히려 악덕, 사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사회가 좀 좋은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냐? 사악한 행동, 이 비양심적인 탐욕이라는 행동은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는 처벌해야 되고 오히려 가격을 올리지 않고 모두를 위해서 자기가 더 큰 폭리를 취할 수 있음에도 그걸 참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희생일 수도 있죠. 또는 얼음이 많은 사람들이 또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희생을 우리가 포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희생을 우리는 기리고 이 희생자들을 경우에도 애국자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우리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칭송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미덕이라고 합니다. 이 미덕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칭송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을 명예롭게 봐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폭리를 취하는 얼음주머니 공급업자, $2 하던 얼음주머니를 5배 가격을 올려 $10씩 해서 돈벌이 하려는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행위니까 그건 오히려 처벌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건 뭐냐? 단지 행복의 문제,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더 좋은 사회, 더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우리가 더 바람직한 행동이 있고 어떤 사악한 행동이 있다는 규정 속에서 사악한 행동은 처벌해야 되고 바람직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미덕은 우리가 존중하고 포상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기준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미덕을 추구하는, 발휘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인격적인 시민이다 또는 훌륭한 시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 뭐죠?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잖아요. 저 나쁜 놈 하면서 부당한 행동이다라고 갑자기 내 안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자유의 문제,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 발휘해야 될 미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치밀은 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서서 개인적인 사적 관계에서도 비록 법이 규제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조직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자를 나눠 먹는 일에서도 어떤 정의가 올바른 분배 방식이 요구되는 것처럼 또는 공적이고 이런 법이나 사회의 조직과 관련된 이런 가격 폭리 처벌법을 예로 든 것처럼 이런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가 관련돼서 찬반 양론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는 그 찬반 양론 속에서도 어떤 입장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서로 주장의 내용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1차시 수업은 일단 이만큼 마치고 조금 있다가 2차시 수업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2차시 수업에서 만나지요.